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먹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게 다 산성 요소들이에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우리 환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암을 치료하면은 이제 면역을 많이 올리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근데 무조건 올리는 것만이 좋은 건가? 이 점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암이 있는 주변의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을 잘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암은 이 환경에서 오히려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것을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암덩어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암세포만 다 뭉쳐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암덩어리 안에는 암세포도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면역세포들도 다 이 안에 침투를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하고 관련된 게 NK세포나 T세포가 있고, 또 보조해주는 여러 가지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나 이 덩어리를 유지하기 위한 섬유소 같은 것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혈관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안에 환경이 암을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깥에서 면역을 높인 지원 세력들이 들어오면 암세포 공격을 잘해서 암을 없앨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안에 환경이 나쁘면 아무리 힘이 센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도 이 안에 들어오면 암세포 공격을 하질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요즘에는 특히 우리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양 덩어리가 있는 주변의 환경, 이거를 개선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암 환자 면역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이제 암 환자의 면역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암 환자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면역세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NK세포가 있고 하나는 T세포가 있어요. 아마 우리 환자분들이 NK세포는 참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NK세포는 말 그대로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놈이 있으면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하지만 T세포는 어떤 수지상세포나 대식세포나 또 NK세포나 이런 세포들이 어떤 적이 있다는, 즉 암이 있다는 신호를 먼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캐치한 신호를 T세포에다 알려줘요. 그러면 이 T세포는 그때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을 담당하는 게, 주 담당은 T세포, NK세포, 보조하는 게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또 호중구도 보조를 하는 역할을 조금은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개념을 말하는 면역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혈액에 돌아다녀 있어 가지고 아무 기능이 필요가 없죠. 마지막 도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암덩어리에 도착을 해야 하잖아요. 암덩어리에 와서 이게 제대로 공격을 할 건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 덩어리 안에는 여러 가지 암을 공격하기 위한 이런 이 면역세포나 보조하는 세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암을 크고 어떤 경우는 암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 거 면역이 있는데, 이거는 이 덩어리 안에 환경이 암을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암을 공격하는 환경이 되면 이 암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면역세포가 계속 공격을 해서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환경이 공격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오히려 이 면역세포들은 암을 보호해줘요. 싸가지고. 그래서 암이 성장하도록 오히려 도와줘 버리는 꼴이 돼요. 그런 요소가 관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들이 계속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암세포한테. 크도록. 우리가 정상세포에서는 세포 하나가 사망을 하면 사망한 만큼만 보충하잖아요. 이게 죽은 만큼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만 보충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게 정상세포예요. 그런데 하나가 죽었는데 신호가 10개 만들어 하는 신호가 온다 그 말이에요. 10개를 만들게 되니까 어째 덩어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암이에요. 근데 이런 그 유전자가 환경이 나쁘면 변이가 더 일어나요. 계속.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이 악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나쁘게 되면 면역도 나빠지고 이 유전자가 변이가 잘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서 어떤 경우는 암을 억제가 되고 어떤 경우는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한다 했을 때는 면역도 높여야 되지만 면역을 높여서 제대로 공격할 수 있게끔 암세포에 불리한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돼요. 암세포에 유리한 환경이 되면 아무리 면역을 높이고 유전자 조절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열심히 채식했는데 왜 암에 걸릴까요? 그러니까 완전 채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 채식하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완전 채식을 한다 했을 경우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오메가6는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거죠. 암은 염증성 질환이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세포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면 그것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대개 우리가 식용으로 쓰는 기름들이 있잖아요. 기름들은 대개 뭐 해바라기씨유라든지 포도씨유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면화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개 다 오메가6예요. 오메가6는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오메가3를 먹는 것보다 오메가6가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식물 속에 있는 기름 지방들은 대부분 다 오메가6가 훨씬 더 오메가3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채식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식이섬유,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의 채식은 사실은 수분이 많잖아요. 수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물을 안 마시는 사람도 채식을 많이 하면 수분 섭취에 많이 들어오죠.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그런 거지 무조건 100%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는 오메가6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메가6가 있어가지고 세포에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면 얼마든지 암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채식을 하면은 암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고기 많이 먹으면 무조건 암에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육식을 하는 사람과 이제 채식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암이 발생하는 것은 육식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발생을 할 가능성은 높죠. 왜냐하면 어쨌든 육식 속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으로 보자면 육식 속에는 사실은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한마디로 타는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태우는 영양소,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육식만 하는 경우에는 균형된 식사가 깨지는 거죠. 그 균형이 깨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육식 속에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장인자들은 이 동물이 크기 위해서 필요했지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동물 속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 같은 거 빨리 키우기 위해서 사육할 때 먹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암을 키우는데 영향을 주는 철분이라든지 또 포화지방산이 많은 것도 어떤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암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억제해 줄 수 있는 물질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억제해 줄 수 있는 물질들은 대개는 채식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채식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은 유전자를 많이 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특히 이제 비타민 B계통은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네랄은 또 에너지 생산하는데 보조를 해주면서 우리가 산성화 되는 것을 막아서 알칼리 쪽으로 유지를 해주고 또 하나 세포 안에 물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도록 세포 탈수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채식 속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세포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식만 하는 사람과 채식만 하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암은 육식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무조건 채식만 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암 환자의 면역에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은 무엇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건요, 대개는 가장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산성화예요. 산성화가 암 주변에 산성화가 돼 있으면 면역세포는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 암세포는 어때요? 암 주변에다가 산성화를 만들죠. 뭘로 만들어요? 우리가 포도당을 먹잖아요. 이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서 젖산을 만들어내요. 이제 부수적으로 젖산이 나오죠. 마지막 산물이. 그러면 젖산이 산성이 강한 산성이거든요. 이걸 쫙 옆에다 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면역세포가 들어와가지고 산성 지역에 들어오면 힘을 못 써버려요. 그러면 공격을 하네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이게 젖산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본인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암세포가 죽지 않는 환경이 되는 거고. 면역세포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대식세포 같은 거 이래요. 대식세포는 우리 몸에 그 어떤 염증 반응이나 있을 때 마지막 청소부 역할을 해요. 또 청소부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들이 싸워가지고 죽이잖아요. 어떤 뭐 바이러스나 암세포나 죽이면 이거를 대식세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먹어요. 먹어가지고 그냥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인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한 정보를 다시 T세포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받아보고 아 이거는 공격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공격을 안 하고 정보를 받았는데 이게 이물질이야. 적이 들어온 거야. 이거는 제거해야 돼. 그 결론이 나면은 이 T세포가 대식세포가 알려준 정보에 관한 면역세포를 몽땅 만들어내요. T세포로. 그래가지고 그걸로 바로 공격을 해서 죽여버리죠. 그런데 대식세포가 오히려 암을 보호하는 대식세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것을 대식세포 1, 2로 나누는데 2번이 오히려 공격을 안 하는 거고 1번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상태가 되면 대개는 암이 공격을 해요. 근데 2번 상태가 되면 공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번 상태가 되지 않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1번이냐 2번이냐 대식세포 상태가 우리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T세포도 보조세포에 의해서 암을 공격하는 세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암세포가 성장하도록 도와줘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T세포가 있고 또 T세포가 기능을 못하고 완전 탈진 상태로 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T세포도 마찬가지로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NK세포도 다르고 수지상세포도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섬유 조직 같은 게 많이 있었을 경우에 우리 특히 이제 암세포가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줄기세포 쪽으로 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은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어떤 사이토카인들이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특히 뭐 IL6라든지 그 다음에 IL10이라든지 이런 게 이 안에 많이 있게 되면 염증 반응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오히려 암세포 공격을 잘 안 해요. 그 대신 이제 IL2라든지 IL12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공격을 하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암에 대해서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치료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산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강화된 면역세포라든지 그리고 이제 산성을 알칼리 쪽으로 바꿔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이토카인들을 바꿔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개선해 갖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설명은 드리겠지만 일단은 크게 생각해서 우리 환경은 암을 공격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암을 도와줘 버리는 환경이 있다. 암세포가 폭발하는 최악의 환경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는 제일 1번이 저는 항상 산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이 산성화, 우리 환자분들도 산성화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요. 암이 생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 수 있는 게 산성화를 만들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산성화가 되면 일단 우리 면역세포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가 돼 있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우리가 산성화는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먹거나 하는 부분들이 대개 다 산성 요소들이에요. 우리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산성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은 젖산을 만들고 그래서 산성화.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이잖아요. 또 산성.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에요. 또 산성.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소라고 생각하는 이제 물질들은 다 산성 물질이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은 산성화되죠. 그러니까 특히 더 산성화를 시키는 요소들을 보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는데 비타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들을 같이 먹지를 않으면 산성화가 갈수록 심해지겠죠. 그래서 특히 야채 같은 것을 안 먹는 사람들, 야채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들. 미네랄이 이제 우리가 알칼리로 바꾸는 쪽에 큰 영향을 하는 거거든요. 미네랄은 대개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우리 야채에 많이 들어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이 우리가 일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산성인데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알칼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었을 때 물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산화물이나 산성 물질들을 바깥으로 빨리빨리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빨리빨리 빼주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들어가서 알칼리화를 시켜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을 때 어때요? 우리 몸은 산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암이 없을 때는 그래도 별 문제가 아니지만 암이 있었을 때 이런 생활을 계속 한다면 암은 자기의 산성화 상태의 주변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면역세포도 공격을 못하고 어떤 것에도 공격을 안 받고 바깥에다가 튼튼한 성을 하나 만들어 쌓아놓고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산성 물질이 제일 문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스트레스 같은 것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받으면 어때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거든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산성화 상태를 많이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수면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장애도 마찬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주로 산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안에 환경을 전부 다 산성화 하나로서 모든 면역 세포들을 다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산성화를 개선해야 된다 해서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나는 채소밖에 안 먹는다. 근데 나 계속 검사를 하니까 산성화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는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채식을 먹지만 이것도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 채식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단당류 계통에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은 현미 같은 걸 먹잖아요. 현미는 무조건 다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미도 어때요? 현미를 걷어냈을 때가 우리 쌀이잖아요. 도정된 쌀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가 단당류가 들어있어요. 단지 뭐냐면 겉에 있는 식이섬유나 미네랄이나 비타민들을 같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안에는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에 산성화를 막는데 안에 비타민, 미네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막아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해독 기능이 떨어졌다. 그럼 안에 있는 산화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산화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 먹는 것은 정말 난 채식밖에 안 먹었어. 그 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계속 산화물이 만들도록 주는 것. 즉 뭐냐면 스트레스, 수면 장애라든지 또 주변에서 내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영향을 주는 뭐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나는 채식만 먹었는데 왜 내가 알칼리가 안 되느냐.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번 본인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요소가 있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몸 안에 세포가 어떤 염증성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면 고지혈증 같은 게 많이 올라가 있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염증성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보면은 오메가6 계통에 많이 먹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암 환자에게 좋은 채소와 과일을 추천해 주세요. 일단 암 환자한테 가장 좋은 과일은 저는 달지 않는 과일을 말해요.
사과를 우리 암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우리 환자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현미라든지 잡곡밥 뭐 이런 걸 먹잖아요. 그거 왜 먹어요? 우리가 포도당 줄이기 위해서 먹죠. 그런데 우리가 사과는 먹으면서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과즙 자체가 이건 과당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이 포도당 대사안에 중간에 끼어 들어갑니다.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 과즙을 많이 안 먹어야 되는데 단지 우리 환자분들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쌀과 밀가루, 사과는 좋고 이건 안 좋다 이 개념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사과가 좋은 이유는 여기에 껍질에 있어요. 껍질에 피세틴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사과 안에는 펙틴이라는 그 줄기처럼 이렇게 사과를 먹으면 걸리적거리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거든요. 그 외에 단 부분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4분의 1만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는 그렇게 먹는 게 맞고요. 그럼 이제 배라든지 뭐 복숭아라든지 참외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과즙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달지 않는 과일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토마토죠. 토마토 속에는 달지는 않지만 어떤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외에 미네랄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단지 여기에는 사과하고 다르게 과즙이 별로 없다는 게 권장하는 이유죠. 그 외에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키위도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비트.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비트를 상당히 많이 권해요. 우리가 ABC 주스를 많이 이렇게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권장을 하잖아요. 여기서 B가 비트입니다. 비트가 그만큼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베타인도 들어있고 안토시아닌도 들어있고 그리고 미네랄 많이 들어있고요. 수분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칼륨도 많이 들어있고 아주 우리 암에 좋은 음식의 종합 세트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를 많이 권하는 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달지 않는 과일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채소는 되게 이제 성분별로 이렇게 좀 차이 나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가장 좋게 우리가 평가되고 있고 환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1번이 마늘이죠. 마늘 속에는 뭐 알리신이라든지 설포라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루설티아민이라든지 이렇게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이 마늘 속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마늘이 제일 권장할 만한 거고 원래 옛날부터 타임즈가 선정한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브로콜리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브로콜리는 두 가지를 주로 먹죠. 하나는 설포라판이라는 황성분하고 또 하나는 셀레늄이죠. 근데 이제 셀레늄 같은 경우는 토양에 따라서 함량이 좀씩 많이 달라요. 토양에 셀레늄이 많으면은 브로콜리 속에 셀레늄이 많을 거고 토양에 셀레늄이 별로 없으면 브로콜리에도 셀레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나는가에 따라서 브로콜리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양파 속에는 케르세친 특히 이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케르세친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보라색이.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야채 중에서 이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식단에서 먹는 채소 이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먹는 식단에서 반찬으로 먹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쉬워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게 좋은가 어떤 게 안 좋은가 막 찾는 것보다는 그래서 말이 그죠. 우리 한국인 식단 자체가 어떤 K푸드가 어떤 힐링 음식이라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되게 서양 음식이 끼어들면서 나빠진 거예요. 우리 원래의 한국 고유 음식은 다 암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 환자, 과일의 과당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게 과당이잖아요. 과당. 그러니까 우리가 암세포는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대사를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포도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피루빅스 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피루빅스 안에서 일부는 미토콘드리아로 에너지 만드는 곳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젖산을 만드는 곳으로 들어가요. 근데 대개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쪽으로 가는 대사는 잘 안 하고 젖산을 만드는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과당은
처음에 포도당에서 시작해서 쭉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이 있어요. 근데 과당은 포도당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끼어 들어가는 과정으로 해서 들어가요. 어쨌든 피루빅산을 통해서 젖산까지 오는 것은 같은 거예요. 시작점은 다르지만. 그래서 대사하는 속도가 과당이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젖산을 만드는 과정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우리가 포도당하고 별개다. 그거는 아닙니다. 단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 소금 꼭 먹어야 할까요? 또 우리가 간을 많이 해서 짜게 했을 경우에는 이 짠 거 속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나트륨이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나트륨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소금을 먹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죽염을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천일염을 갖다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히말라야 이런 데서 나오는 암염을 갖다가 먹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서 소금이 오히려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소금이 우리가 오히려 면역을 높이는데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면역세포, 특히 NK세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암세포를 죽일 때 그란자임이나 퍼포린이라고 하는 이런 효소를 가지고서 죽여요. 퍼포린이라고 하는 효소가 암세포를 잡게 되면 여기다가 암세포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그란자임이라는 효소를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게 되면 이 암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이 그란자임이나 퍼포린을 약간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먹으면 오히려 이게 면역세포가 강화가 된다. 그러니까 소금을 먹어라.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오히려 나트륨이 면역세포의 면역작용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연구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면역을 높인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낮춘다는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소금이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외의 작용들을 한번 볼게요. 소금으로 인해서. 소금이 우리 세포 안에는 물이 많이 있어야 돼. 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은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요. 오히려 세포 탈수를 조장을 해요. 그래서 세포 탈수를 유발시키는 게 우리가 소금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원리를 잘 알아요. 뭘 아느냐면 우리가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하면 뭐에 절여요? 배추를? 소금에다 절이죠. 그럼 뭐예요? 배추 속에 있는 물이 쫙 다 빠져나와 버리죠. 똑같아요. 우리 사람 몸 안에 소금기가 많으면 혈액으로 세포 안에 있는 물을 뽑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세포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안에서 만들어진 산화물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를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에 가서 지저분해지죠. 쓰레기가 많이 쌓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세포 안에 있는 핵의 유전자가 변이가 일으켜서 그게 암세포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소금을 그건 아닌 거고요. 또 하나, 우리 몸에 소금은 염증을 일으키는 작용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염증입니다. 이 염증 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나트륨입니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위암의 가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짠 음식이에요. 그런데 소금을 그냥 찍어서 막 드시더라고요. 우리 환자분들이. 저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또 소금 중에서도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소금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대개 여러분들이 죽염을 먹는다 하면 죽염도 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염은 비싸니까 못 먹으니까 난 천일염이라도 먹을란다. 또 뭘 먹을란다. 죽염은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소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죽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중구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 차례 대나무 통에다 넣어가지고 굽기 때문에 나중에는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소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나무가 타면서 대나무 속에 있는 미네랄들이 다 거기 섞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소금보다는 일반 다양한 미네랄들이 오히려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효과가 있다고 돼 있는 건데 미네랄들이 같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 소금하고 죽염하고는 제가 볼 때는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우리가
죽염을 먹는 사람들은 소금을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다양한 미네랄을 먹는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먹는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따로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암 환자, 마늘 섭취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분들이 마늘이 그 가장 좋은 항암 음식이라고 돼 있어서 마늘을 먹는데 이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도 있어요. 마늘 속에 있는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마늘, 통마늘로 돼 있을 때는 알리신이 알린이라는 성분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알린이 이렇게 마늘이 으깨지거나 쪼개지면서 공기하고 노출이 되면 이게 알리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알리나제라는 활성화된 효소가 알린을 알리신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때요? 뭐가 생각이 나요? 노출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노출이. 그러면 통마늘을 그대로 먹으면 효과가 안 나겠죠. 그럼 뭐 어때요? 으깨거나 우리 고기 먹을 때 통마늘보다는 편마늘을 먹죠. 그 편마늘을 먹으면 일종의 자른 거예요. 공기하고 접촉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고기 먹을 때 편마늘을 먹는데 이런 과학이 있다는 건 몰랐지만 이런 음식 먹는 데 있어서 과학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통마늘보다 편마늘이 좋다. 근데 우리가 또 김장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진 마늘을 쓰죠. 다진 마늘은 어때요? 편마늘보다도 공기에 노출된 면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다진 마늘을 쓰면은 진짜 최대한 알리신이 다 나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통마늘을 먹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마늘을 살짝 구워가지고 그냥 씹어서 먹는 거와 아니면 우리가 삼계탕 같은 데 보면 그냥 통마늘 넣잖아요. 이럴 때 같은 통마늘이라 하더라도 삼계탕 속에 들어있는 마늘은 그 상태에서 익어버리거든요. 알리신은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살짝 구워가지고 우리가 입에서 씹잖아요. 아직 덜 익은 상태에서 씹으면 이때는 씹는 동안에 공기 중에 노출이 돼서 알리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늘도 그 효과가 완전히 다르죠. 채소 과일 식했더니 체중이 빠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중이 빠지는 문제는 우리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이 체중이 빠지는 문제는 일단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암이라는 조직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몸에 있는 내가 먹는 음식만 가지고 안 되면은 몸 안에 있는 온갖 영양소를 다 갖다 써요. 특히 많이 갖다 쓰는 게 뭐예요? 지방을 가지고 많이 갖다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을 받고 나면 체중이 쭉 빠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대개 이제 언제 이제 우리가 영양소를 가지고 따지냐면 다시 체중을 회복을 해야 될 때. 수술이라든지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면은 체중 회복을 위해서 하는데 채식만 먹으면은 체중이 올라오질 않는다. 육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야 체중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우리 환자분들이 와서 항상 얘기해요. 원장님, 내 체중이 너무 빠져가지고 체중이 올라오는데 저 고기 좀 먹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체중이 실제적으로 올라오려면은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지방이 많아져가지고 체중이 올라올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근육이 많아져가지고 체중이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올라올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육이 올라와야 돼요. 지방이 올라오는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체중 차라리 안 느는 마음 못해요. 근데 되게 고기를 많이 먹어서 체중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은 뭐예요? 지방이 늘어나요. 뱃살만 늘어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이 많아지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암이 먹을 수 있는 밥을 몽땅 저장해놓고 창고에다가 꽉꽉 쟁여주는 거예요. 너 원 없이 갖다 먹어. 근데 우리 환자분은 나는 체중이 늘었으니까 좋아 이렇게 생각했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체중을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채식 같은 걸 많이 하면은 체중은 그렇게 많이 영양소 공급이 적기 때문에 많이 공급은 안 돼요. 하지만 이때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근육을 강화를 시키면 그 강화된 만큼의 체중이 느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운동을 해서 100g 근육이 늘었어. 근데 고기를 먹어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은 1kg가 늘었어. 그럼 10배 체중이 늘었지만 누가 더 건강한 거예요? 100g는 이 사람이 더 건강한 거예요. 근육이 늘었기 때문에. 근육이 는 건 암세포가 못 가져갑니다. 근육에. 그리고 같은 그날 먹은 음식을
암세포가 가져갈 때 지도 막 갖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먹고 나서 나중에 남아서 암세포가 가져가는 것을 못 가져가게 근육이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육 100g의 효과가 지방 1kg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오히려 만들어진 지방이 1kg은 내 체중을 늘려서 내가 기분으로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기쁜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건강에는 암 치료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육류를 먹어가지고 내가 체중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채식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채식을 하다 보니까 체중이 잘 안 는다. 이럴 때 저는 생선류를 권해요. 대개 이제 조그만 생선들, 30cm 이하 생선들, 고등어, 꽁치, 조기,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멸치 같은 것도 괜찮겠죠. 이 조그만 생선들, 이런 생선들을 먹어서 여기에서 약간의 단백질 보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것은 단백질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이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채식 속에는 단백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근육을 만드는 것도 육식을 먹는 게 안 좋으냐. 근데 이제 육식 속에는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안 좋은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채식 속에서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단백질이 많은 채식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콩 종류가 그렇죠. 콩 종류 속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단위 그람당으로 따지면 소고기보다 콩이 더 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단백질을 얻으면 되고, 근데 이거 가지고서 잘 안 되더라 이랬을 때는 생선류를 가지고, 하지만 항상 여기에 따르는 건 뭐예요? 운동이라는 게 따라야 돼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안 만들어집니다. 운동은 해야, 우리 몸은 필요성이 있어야 만드는 거예요. 내 몸에 근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뇌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근육이 필요해 만들어 명령을 하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뇌가 근육을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은 내 근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는데 내가 조금만 몇 걸음만 뛰는데도 다리가 뻐근하고 숨이 차. 그럼 내 근육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막 계속 그걸 하면은 뇌에서는 내 주인이 지금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려는데 여기에 받쳐야 근육이 없네. 그럼 근육을 만들어야지. 근육을 만들어.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채식만 한다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육식을 한다 해가지고 단백질 보충이 많이 돼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육식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암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많으니까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더라도 이 안에 충분히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들이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이게 부족해졌을 때 약간의 생선류를 가지고 보충을 해주는 방법이 오히려 좋다. 암 환자가 주의해야 할 식재료 있을까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도 좀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때 우리가 메밀 있잖아요. 메밀도 마찬가지로 독성 성분이 있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밀을 할 때는 메밀면을 우리가 먹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삶으면서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메밀은 가열을 함으로써 독성 성분이 많이 사라져요. 그렇다면 메밀을 삶은 물은 가능한 한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우리 고사리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고사리 속에도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속에도 발암물질도 마찬가지로 생으로 먹으면은 그 독성 성분이 그대로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익혔을 때 그런 성분이 사라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음식들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육류 같은 것을 많이 이제 먹는 경우에는 우리 장에서 오랫동안 머물거든요. 머물기 때문에 육류가 장에 오랫동안 머물면은 여러 가지 변비가 오거나 또 어떤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요리할 때 우리가 육류를 요리할 때는 단순히 육류만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빨리 이걸 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류를 같이 넣어서 만드는 요리는 훨씬 더 우리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육류만, 그러니까 되게 막 그냥 구워서 먹거나 삶아가지고 먹거나 하는 경우는 오히려 이런 야채하고 같이 섞어서 요리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외에도 많은 게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부분들은 이 정도 부분인 것 같아요. 구독자님의 질문입니다. 암은 당을 먹고 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암은 포도당을 먹고 크는 걸로 많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암세포가 포도당만 먹는 건 아닙니다. 지방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백질도 사실은 우리 암을 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암은 주로 에너지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포도당을 쓰는 거고, 또 암세포가 그 에너지만 갖다 쓰는 건 아니고 또 성장을 해야 하잖아요. 성장을 하려면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것도 엄청 땡겨갑니다. 단백질도 필요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 지방을 에너지로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포도당만 제외시키면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또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포도당만 조심하면 된다는 아닙니다. 구독자님의 질문입니다. 미네랄 물이 어떤 건가요? 따로 파나요? 미네랄 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에 미네랄이 녹아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약수도 미네랄 워터입니다. 약수 속에, 자연 속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섞여 있죠. 여기에는 약수에는 보면 아주 미세한 미네랄, 히토류 같은 것도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네랄 워터가 되겠고, 우리가 또 시중에서 파는 생수, 이것도 사실 미네랄 워터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물만 있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정수기 물이에요. 요즘에는 이게 정수기 물이 삼투압 방식과 역삼투압 방식을 같이 쓰는 이런 정수기들이 나와서 완전하게 증류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쓰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물속에 미네랄이 없어요. 그런 물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미네랄 부족이 되고 나중에는 우리 전해질 불균형이 와서 건강을 아주 해롭게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미네랄 보충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물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미네랄 워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차는 진하고요. 조금 더 연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찻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시원한 찬물, 그 말이 아니고 찻물. 쉽게 한 게 우리 옥수수차, 그 다음에 이제 보리차, 그리고 무슨 연잎차, 비타민 나무차라든지, 또 녹차를 아주 연하게 해서 녹차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다 녹아 나오거든요. 이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네랄 워터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미네랄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풀빅산. 우리나라에서는 풀빅산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지만 원래 인도에서는 풀빅산을 기적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빅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요,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풀빅산이 들어있는 이런 미네랄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물이 풀빅산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물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풀빅산이라 이렇게 특별하게 미네랄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는 어떤 물이나 아니면 제품들이 또 있어요. 미네랄 워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딱 어느 하나가 아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주변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구독자 질문입니다. 왜 암이 생겨날까요? 우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암이 생길까요? 암은 모든 사람한테 다 생깁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정상세포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났는데 이게 안 죽는다. 그리고 정상세포보다 빨리 큰다. 이게 암이에요. 그러면 왜 암세포가 생겨요? 이게 그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보면은 다 제품이 정상적으로 완제품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죠.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고장난 놈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의 세포는 엄청 정교하잖아요. 정교한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전체가 보면 한 60조 개 정도의 개수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이 중에서 보통 고장률이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가 하루에 고장률로 나와요. 그러면 60조 개 중에서 3,000개에서 4,000개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고장률이 없는 제품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만 100% 그런 고장률이 없는 건 아니란 뜻이죠.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고장난 이런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놈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 죽고 계속 크면은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이 고장난 놈들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세포 자살 기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P53이라는 유전자예요. 우리 암 환자분들 그 수술하고 나서 의무 기록 보시면 병리 조직 검사에 보면 P53이 뭐 플러스 또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막 이렇게 써진 내용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2 포지티브 이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바로 세포 자살시키는 유전자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암이 없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고장난 3,000개에서 4,000개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고장난 세포들을 죽이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크면서 이것도 암세포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생명체가 되다 보니까 그 암세포가 공격을 받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또 뭐겠어요? 면역세포예요. 여기에서 세포 자살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온 놈들이 그 다음에 공격을 받는 게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받아요.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받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받지 않게끔 하는 또 이걸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환경을 암세포가 만들지만 바탕은 뭐예요? 이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만들어 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잠도 안 자고 막 저녁 내 뭐 술 마시고 놀았다든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암물질들하고 접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이 암세포가 바로 지가 살고 있는 이 숙주가 암세포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환경이 딱 숨어버리면 암세포는 안 죽어요. 또 그러면서 숙주가 암세포 주인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계속 하면은 여러 유전자들이 변이가 오면서 이 유전자들이 이 암세포를 도와주는 거예요.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암에 걸렸어.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크게 보면은 사실 대개 보면 암은 성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남들을 희생한 사람들이 잘 걸려요. 하지만 내 몸 안에서 볼 때는 암세포가 크도록 하는 환경은 바로 그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도록 도와준 겁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 그렇다 해서 다른 사람들 죄를 지어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정상적인 세포만 살고 암세포가 잘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든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왜 생기냐가 아니고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고장난 세포가 바로 암세포라는 겁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네, 오늘 또 우리 암하고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가 또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암이 왜 생겨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왜 암이 생겼을까? 다른 사람들은 암이 안 걸리는데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치료가 시작을 해요. 그럼 암세포가 생기지 못하게 해야 될 부분. 그럼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암세포가 생기지 못하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또 암세포가 어떻게 해서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 건가? 그 다음에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들은 어떻게 강화를 해가지고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건지, 또 유전자 변이는 왜 안 오게 해야 될 건지. 그래서 모든 우리가 치료의 답이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이 왜 생기는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